네, 안녕하세요. 네, 24년도 제1차 형사법 기출의 총평 및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이도. 네, 항상 느낌보다는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죠. 객관적으로. 40문제 중에 조금 애매한 것. 이게 몇 개일까? 네, 저는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하고, 40문제 중에 이번 시험은 고민이 되는 게 한 4개 정도입니다. 4개. 2022년도 네, 22년도 2차 견사 채용은 40문제 중에 17문제가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상이죠, 상. 난이도가. 그리고 그 이후로 23년도 1, 2차 40문제 중에 10문제 정도 10문제 정도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중이고 적당합니다. 그죠? 40문제 중에 10문제 정도를 애매하게 해두면 그거 만약에 다 틀려도 한 75점 정도. 그렇죠. 그 정도가 적당합니다. 근데 이번 시험은 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오히려 기본 수업 등에서도 터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하라고 생각합니다. 하. 한 요 정도가 적당한데 좀 쉽게 나왔다. 물론 이렇게 보는 것은 사후적으로 보는 거고,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문제 풀 때는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문제니까 헌법 먼저 풀고 형사법으로 넘어오잖아요, 보통. 근데 헌법에서 만약에 좀 내가 제대로 못 풀었다, 그럼 그 여파가 형사법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게 되니까 시험장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냥 사후적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 요 정도 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신 판례 지문. 네, 지문이 한 13개 정도 많이 나왔죠. 네, 최신 판례 지문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보통 2차 시험보다는 1차 시험에서는 그 직전해 이런 최신 판결들이 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학설. 학설이 대충 한 지문으로만 10개 지문. 네, 10개 문제가 아니고 10개의 지문 정도 들어왔습니다. 좀 적게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출제 경향에 비해서는 좀 적게 나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목적적 범죄 체결은 이걸 무조건 물었을 때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풀다가 모르겠다, 그럼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바로 넘어가면 뒤에서 답이 또 바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목적적 범죄 체결은 그거 들어간 지문은 어려운 문제 이쪽으로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좀 학설도 무난했고, 세 번째 좀 당황스러웠던 것은 스토킹. 스토킹 범죄를 출제했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조문이 아니고 판례를 출제했기 때문에 이 판례는 최신 판례 수업을 통해서도 다루었습니다. 다루었기 때문에 결국 맞출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생각 들고, 다만 이 스토킹 범죄 이것 자체를 바로 대놓고 출제하는 것은
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죠. 왜냐면 어떤 형사특별법은 뭐 우리 경찰 채용이라든지 경찰 간부에는 안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 형사특별법이 나온다. 네, 경찰대학교 편입시험, 경찰대 편입시험에서는 특별형법을 네, 출제합니다. 한 세네 문제 정도. 그리고 출제 범위도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이 법 요런 거 내겠다. 네, 그래서 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자체는 뭐 예, 재량권 남용 아닐까? 뭐 일탈 정도는 아니겠지만 뭐 남용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래도 예, 결국은 네, 애매한 지문은 문제는 한 4개 정도였고 나누는 하 이렇게 생각하고 네, 바로 이제 뭐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설도 뭐 간단하게 뭐 크게 어려운 시험 뭐 시험은 아니었으니까 뭐 정답이 되는 지문들 이런 거 위주로 간단하게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정보준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죠. 좀 특징이죠. 예, 경찰 채용 쪽에서는 뭐 옳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뭐 묻고 특히 이번 시험 특징이 형법에서는 적절한 것은 이렇게 많이 물었습니다. 적절한 것은 옳은 것은 그것도 좀 특이했죠. 그리고 형사소송법으로 넘어가면 전부 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또 네, 보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는 그렇죠. 답은 4번이죠. 4번. 4번. 보통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과 관련해서는 이걸 일일이 법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니까 위임입법이 부득이합니다. 그래서 합의 규범으로 이렇게 네,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은 대부분 합헌이잖아요. 합헌이고 우리는 공부할 때는 네, 바로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법령이 그렇죠. 그 기준이라든지 요건 이런 걸 정했을 때 위헌이 된다. 그는 판례 위주로만 정리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은 합헌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뭐 된다. 이렇게 대비를 해왔습니다. 예, 답은 이제 4번 재정부정주의에 위배된다. 틀린 질문이고 1번은 그렇죠. 이거는 아니 지나치게 내놓는다. 이게 뭡니까? 어느 정도로 내놓으면 지나치게 내놓는 겁니까? 애매합니다. 그리고 가려야 할 곳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네,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나치게 내놓는 게 어느 정도로 내놓는 건지 아니 우리가 또 가려야 할 곳은 뭐냐? 뭐 배꼽이냐? 아니면 문신이냐? 아니면 흉터냐? 그것도 애매하다는 겁니다. 네, 따라서 정부주의에 위배이 된다. 맞습니다. 네, 공개명령. 네, 공개명령은 형벌이 아니고 보완처분이니까 바로 형벌에 관한 소급 입법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개명령은 소급 적용하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허용이 되고 3번 지문에서는 그렇죠. 영유아보호부에서 네,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채 운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한 규정 이거로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안에서는 설치인가는 받았고 대표자가 바뀝니다. 그러면 변경인가를 해야 되는데 변경인가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설치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물론 참고로 초중등 교육법령에서는 예, 변경인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령은 그러나 영유아보호법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2번 형법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예, 적절한 것은 그렇죠.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즉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답은 4번이고 그렇죠. 뭐 1번
이거는 형법 제7조를 외우도록 했고, 이거는 개정되기 전에 이머지 감면이고, 지금은 뭐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자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나라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한다. 그게 7조잖아요. 이거는 구형법이고, 이번 지문은 아마 대부분 대비를 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바로 효력 상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협의의 한시법이잖아요. 미리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 그러면 그 경과 전에, 유효기간 경과 전에 법령 위반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도 처벌하잖아요. 1조량의 혐의시법이 적용된다는 거. 이것도 틀린 지문이고, 3번 지문. 1조 사망을 물었네요. 1조 사망에서는 그 혐의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형 집행을 면제한다. 요리 돼 있지. 형이 구보보다 가벼워진 경우 이것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고, 네, 4번 지문에서는 네, 캐나다 국적의 갑이 어디에서? 캐나다에서 외국인의 국외범이 됩니다. 그러면 5조 6조가 생각나고, 5조 내외 국통유문인, 내외 국은 국가적 법익이고 통유무리는 사회적 법익입니다.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는 규정되지는 않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6조로 넘어갑니다. 6조. 5조 기간 이외의 죄를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단 혐의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그래서 5조, 6조 본문을 통해도 6조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6조 단서입니다.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형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만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바로 6조 단서를 해당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옳은 질문이고 4번입니다. 무난히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이제 3번입니다. 네, 고의.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좀 종종 되죠. 고의 1번 질문, 요거였습니다. 이거. 여기 지금 수험생들이 뭐고 이거 이렇게 생각이 좀 들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기본 수업 등에서 제가 한번 뭐 언급을 했고 모의고사 등에 출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런 거 내는 건 좀 30년 정도 전에 사법시험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출제하지는 않았는데 다행히도 언급을 했는데 글쎄요. 기본서의 그림이죠. 그림 한번 봅시다. 지금 뭐 흑백으로 전환돼가지고 좀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고전적 범죄 체계론, 신고전적 범죄 체계론, 목적적 범죄 체계론, 가장 최근의 통설적 범죄 체계, 하빌테스 범죄 체계론으로 위에서 이렇게 발전되어 왔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의가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였습니다. 고의가 바로 고전적에서는 고의가 책임 요소를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전적에서는 고의 역시 책임 요소 맞대. 대신에 고기능, 기대 가능성, 책임 능력, 위법성 인식이 고의 속에 있으니까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는 고의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목적적 범죄 체계로서는 좀 특이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바로 책임 쪽에 있던 놈이 목적적 범죄 체계론에서는 구성 요건 요소로 이렇게 이동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요걸 물었던 겁니다. 요걸 물었고 그리고 하빌테스에서는 이중적 지위가 인정되죠. 구성 요건 요소로서의 요거는 인식 및 의사, 요거는 심정 방어치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고의가 요렇게 이동했다. 그래서 이걸 물었던 것 같은데 제 좀 고민이 되네요. 앞으로 경찰 채용 그리고 경찰 간부 등 이제 강의할 때 이 그림도 좀 심화적 수업에서 다시 봐야 되겠네요. 이건 옛날 사부시험인데 우리 보통 책임이라고 얘기할 때 책임을 비난 가능성을 하고 일을 하잖아요. 비난 가능성. 그런데 비난 가능성으로 보는 것은 고전적 범죄 체계론이 아닙니다. 바로 규범적 책임론을 취하고 있는 얘가 비난 가능성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요런 것들 있죠. 요런 비반점 심화적 수업에서 한번 봅시다. 갈수록 공부량이 불어납니다. 이거 아니 5급, 7급, 9급 구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이제 수험생이고 학원이니까
네, 대비를 할 수밖에 없어 보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100점 받을 필요는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요 그림,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은 고의는 책임 요소 아니잖아요. 틀린 질문입니다. 예, 2번. 아니, 상습성은 고의인식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요? 상습성은 세 글자, 행미자 세 글자, 행미자 소승입니다. 그리고 누범 두 글자, 행미 소승이고, 바로 요놈에게 바로 절도의 섭벽과 같은 상습성이 있다. 이것은 피고인이 인식해야 되는 게 아니고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법관이잖아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판단해야 되는 규범적 요소입니다. 객관적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지금 3번이 답이죠. 고의 본질에 대한 하설 중에 뭐 인식설이 있고 의사설이 있고 인식 및 의사설이 있다. 항상 모든 하설은 정반합이잖아요. 그렇죠? 이 입장이 있으면 반대되는 입장, 마지막에 절충해라는 입장입니다. 중용적인 입장인데, 그래서 인식하기만 하면 고의가 성립한다. 그러면 인식만 있으면 고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식 있는 과실도 인식은 있잖아요. 그렇죠? 인식 있는 과실도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맞고 이게 답이 됩니다. 그렇죠? 인식 있는 과실도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 4번 질문은 그래서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틀렸고. 제 4번 문제. 네, 위부정 조화 사유. 네, 적절한 것은 이것도 쉽게 나왔죠. 점수를 주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렇죠.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한 객관적 사유가 있습니다.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럼 폭행죄는 이미 기수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때릴 것 같습니다. 그럼 막아야죠. 정당방위로. 그렇죠. 침해 인정된다. 예, 답이 쉬웠습니다. 예, 이번 질문에서는 이것도 이제 하설 질문으로 저도 이제 체크했고, 아니 갑이 A를 죽이려고 팡 죽였습니다. 날 그런가? 요놈 또 갑을 살해하기 위해서 총을 조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바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는 개념입니다. 즉 살인죄 구순 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위법성입니다.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소가 필요하다. 즉 방위 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질문에서는 바로 갑은 여기 대해서 자세히 보니까 친절하지 않네요. 공격 의사라고 해야지 방위 의사라는 걸 말이 전혀 없으니까 대충 출제자 의도가 보입니다. 그냥 방위 의사 없이 공격 의사입니다. 제가 내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걸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걸 전제로 풀어야 되겠네요. 따라서 바로 얘는 공격 의사니까 주관적 정당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고 살인죄가 이제 성립할 수도 있겠죠. 틀린 질문이고 3번 4번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5번 갑에게 정당 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나머지도 거의 쭉 팔렸습니다. 1번 지문, 2번, 3번, 요 4번, 이게 재심 팔리잖아요. 아니, 좀 만나자라고 하는데 학교 총장이 안 만나줍니다. 줄 수 있나요? 그래서 다른 적절한 실효성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찾아가서 사태를 유고하고 실랑이를 벌린 겁니다. 이걸 정당 행위를 인정했고 답은 4번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판례를 물었던 것이고 그 다음 6번입니다. 위법성의 적의적 지위에 관한 하설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죠. 맨날 나오죠. 오상방위 이런 거. 이것도 재심 판례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재심 판결은 반드시 정리하고 심장 들어가야만 됩니다. 들어와서 보면 너무 쉽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시간도 중요하다. 문제 풀 때 아주 순수하게 1, 2, 3, 4 이렇게 풀지 말고
보통 이런 좀 신경 써서 낸 느낌 들잖아요. 케이스 이렇게. 그러면 밑에서 위로 문제를 풀어가면 속도가 2배 정도 이상은 예,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뭐 지금이야 그렇게 볼 수 없으니까. 예, 이게 객관적 정답 상황, 주관적 정답 요소 이렇게 봤을 때 아니 휴대용 녹음기를 끄집어 내려고 했던 겁니다. 녹음하려고 현재 부당한 침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 코치 갑이죠. 코치는 우리 관장을 지켜야 되겠다. 방위서입니다. XO입니다. 오상방위입니다. 네, 오상방위. 바로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고 그러면 1. 엄격 고의성에 따른다면 갑에게는 상해 고의가 인정된다. 그렇죠. 엄격 고의성은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잖아요. 책임, 고, 기, 형, 기대 가능성 책임 능력, 위법성 인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의설이기 때문에 고의 안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의설이고 고의설 중에서도 네, 엄격 고의설. 엄격 고의설은 이 그림 그대로입니다.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행위 당시에 위법성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현실적 위법성 인식이 있어야지만 고의했다. 그럼 보겠습니다. 이 산에서 코치 갑은 실제로 자기 행위가 위법하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정당방위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정당방위라는 적법한 행위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자신 행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 없잖아요. 위법성 인식이 없습니다. 고의가 없잖아요. 뭐 고의가 인정됩니까? 틀린 질문이고 2번 질문. 제한적 고의설입니다. 제한적 고의설은 그래서 엄격 고의설에 대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게 제한적 고의설이고 제한적 고의설은 현실적 위법성 인식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뭐만 있어도 네, 위법성 인식의 네, 가능성만 있어도 네, 고의를 인정하게 되잖아요. 위법성 인식의 가능성만 있어도.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지문 문제 할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흉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죠? 네, 요걸 이제 전제로 한 겁니다. 그렇다면 코치는 자신 행위의 위법성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네, 고의, 뭐 여기서는 이제 뭐 상해를 입혀서라도 다치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상해 고의를 전제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가능성이 있으니까 상해 고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과실치산처로 했으니까 틀린 거잖아요. 상해 고의 인정됩니다. 3번 지문 엄격 책임설입니다. 엄격 책임설 그림으로 그리라. 어떻게 그립니까? 맨날 그려왔던 거잖아요. 책임설 그렇죠. 그러면 고의, 기대 가능성, 책임 능력 그리고 위법성 인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의 속에 있으면 고의설이고 고의와 분리되어 독자적 책임 요소를 이루겠다. 그게 책임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설을 이렇게 위 이게 바로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네 책임설이고 책임설에 따랐다면 네 위법성 인식이 없으면 요게 깨어지면 예, 요 책임이라는 이 세포가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깨어지면 예, 구순요건적 고의, 책임 고의에는 영향이 없고 책임이라는 이 세포가 죽어버린다. 그래서 책임 조건 문제 다만 16조 네, 위법성 인식이 없음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어 하지만 무죄고 만약에 반대로 위법성 인식이 없음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성립하는 범죄가 알죠. 고의범이 성립합니까? 과실범이 성립합니까?
고의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안에서는 바로 갑에게 상해 고의가 초과되는가? 보겠습니다. 갑은 이 코치는 자기 힘에 대한 미법성 인식이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흉기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 말은 미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없으면 이거죠. 상해죄 성립합니다. 고의범이 성립합니다. 근데 상해죄 고의가 초과된으로 했으니까 말도 안 되죠. 고의가 초과될 수 있는 것은 여기 없으면 고의설에서나 가능한 설명입니다. 4번 질문. 법 효과치 않죠. 책임설이잖아요.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맞죠? 뭐 이걸 뭐 아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4번이고 네, 7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네 이것도 이렇게 된 그냥 팔리죠. 요거 우욱해가지고 고의 급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상당 인과관계는 경험 법칙에 비추어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네, 옳은 질문이고 니은 질문. 결과적 가중범은 네, 과실에 의한 기본 문제는 무조건 고의범에 한정됩니다. 틀린 질문이고 D것. 그렇죠. 이것도 뭐 기본 수업 때 막 그냥 쭉 보는 거잖아요. 전부 다.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습니다. 항상 의사는 행위로 나갈 의사잖아요. 행위. 리얼 지문. 네, 실화체. 이것도 그냥 두 명이 담배 피우다가 그냥 툭툭 던져버리고 불이 난 거잖아요. 근데 공동 과실이 합쳐져 가지고 화재가 발생합니다.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 여기에서 답을 줬잖아요. 각 과실이 화재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 그러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실화체 책임을 진다. 네, 옳은 지문입니다. 옳은 지문이고 네, 8번 미수. 예, 이것도 네, 그냥 뭐 쉽게 나왔습니다. 이런 거 담고 있던 중에 절도가 지금 미수에 그쳤잖아요. 폭행입학 기술은 뭐 미수 되고 3번 근본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절도 시는 차초 인정되잖아요. 뭐 주간이든 야간이든 상관없습니다. 뭐 지금 야간이란 말이 없으니까 주간으로 생각하고 예, 물색하고 있으니까 네, 절도 실행 차초 인정되죠. 뭐 4번은 예, 자의성 인정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뭐 피해 여성을 불쌍하게 여겨서가 아니고 피해 여성의 신체가 강간하게 적당하지 않다. 예, 그거였습니다. 장애 미수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9번. 네, 공동전범, 간접전범입니다. 1, 2, 3, 4. 예, 뭐, 항상 뭐 자주 보는 거 있습니다. 이게 성계적 공동전범이니까 가담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지잖아요. 이번 질문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이거? 부정수표 단수법상의 허위신고죄는 자수범이기 때문에 간접전범 형태로 범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발행이 아닌 자가. 그렇죠. 발행이 아닌 자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예, 자수범에 해당하는 거 3개 정도는 꼭 정리를 하고 있죠. 위, 도, 더하기 허위신고죄입니다. 위정죄, 도조죄, 부정수표 단수법상의 허위신고죄고 예, 3번 질문도 이게 뭐 허위공무서 자성죄 간접전범에 있어서의 뭐 최종 보수잖아요. 최종 보수. 바로 비공무원갑은 맨 끝에 허위공무서 자성죄 간접전범의 공범 이 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현법 제33조에서 공범이 성립하잖아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예, 틀렸고 이것도 네, 쭉 공부를 성실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답이 바로 나오는 거였습니다. 이런 거 외우고 들어가는 거니까 거의. 4번 지문. 네, 범죄의 공동설입니다. 범죄의 공동설도 사실은 고의 공동설에서 출발해가지고, 네, 중처측 고의 공동설, 부분측 고의 공동설 등으로 이렇게 좀 발전돼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죄 공동설 하면 뭐를 생각하면 됩니까? 고의 공동설. 그렇죠. 그래서 네, 춘봉이 용팔이가 공동점범이 되기 위해서는 고의가 같아야 됩니다. 고의가. 그래서 그런데 한 명은 고의범이고 한 명은 과실범이잖아요. 아예 얘는 고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동점범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잖아요. 공동점범이 인정될 수는 없고 그냥 동시범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뭐 3번 답은 무난하게 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10번입니다. 네, 교사분 방조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무난했죠. 보겠습니다. 뭐 1번은 그렇죠. 일제 드라이브 사건이잖아요. 스펙하고 함께 원인. 그렇죠. 그래도 교사본 선입합니다. 2번. 이거 이거 학설 아니냐. 근데 보면 승낙을 얻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어린 나이에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한적 종속 형식에 따랐을 때 교사본 선입하진 않잖아요. 선입할 수는 없습니다. 3번지 그렇죠. 엄청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가백에는 비록 어른 도박의 서백이 없어도 가백은 도박의 서백이 있죠. 도박의 서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 도박, 상습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 단순 도박죄 종범이 아니고 상습 도박죄 방조범이고 답은 4번이었잖아요. 이것도 문제 풀 때도 쭉 봤죠. 지금 수급이 줄 테니까 촬영을 못 넘기고 공갈 단매라 만료했음에도 거절했고 결국은 공갈죄 기수까지 도달했잖아요. 그러면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교사범이나 종범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범의 범행을 방지해야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방지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으니까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것도 판례였고 문제를 통해서 쭉 봐왔던 겁니다. 일단 또 넘어가겠습니다. 11번. 그 11번이 제가 한 애매할 수 있다 4개 중에 한 문제로 꼽은 문제입니다. 먼저 1번 지문은 그렇죠. 포괄일제입니다. 맞고 2번 지문하고 4번 지문이 수험생이 좀 고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먼저 2번 지문. 한 개의 행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 구속을 실현한 경우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 하나의 행위, 불을 넣는 이 하나의 행위로 강도 살인죄, 또 강도 기회에 사람을 살해하는 방법으로 현주 건조물에 방화하여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 모두 성립하고 하나의 힘이니까 여기 불을 놓는 거잖아요. 불을 놓는 하나의 힘으로 수재를 보면서 상경이 됩니다. 서로 다른 구성 요건일 때. 그런데 문제는 한 개의 힘이가 동일한 구성 요건을 유해상 실현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보기 있습니다. 한 개의 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죠. I am 실례요 전청조입니다. 사람 모아놓고 투자를 권유하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 모아놓고 마이크 잡고 기망합니다. 기망이 각각 공통적으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A에 대한 사기죄, B에 대한 사기죄 이렇게 성립합니다. 그렇죠? A에 대한 사기죄 그리고 B로부터 돈을 핀자면 B에 대한 사기죄가 각각 성립하고 기망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적 경합범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상경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틀리고 답은 2번입니다. 그렇죠. 뭐 요거는 이제 뭐 정도적으로 기출 문제 등에서 쭉 많이 봐왔잖아요.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해가지고 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신주 인수 대금은 누구한테 기속합니까? 대표이사입니까? 주식회사입니까? 주식회사에 기속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 주식회사에 기속된 신주 인수 대금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횡령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바로 사기죄의 피해자는 신주 인수인이고 신주 인수인, 신주를 매수한 사람. 그리고 횡령죄 피해자는 누굽니까? 기망당했지만 바로 신주 인수인이 납입한 이 돈은 주식회사에 유효하게 기속합니다. 그러면 횡령죄 피해자는 신주 인수인이 아니고 주식회사가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사기죄와 횡령죄 피해자가 다른 거잖아요. 불가불적 사후임이 아닙니다. 요거 고민됐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죠. 무면허 운전 그러면 원칙적으로 운전한 날마다 하나씩 성립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출제자 여도가 같은 날입니다. 하루 동안 무면허 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합니다. 그럼 보통은 한 개의 범죄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겁니다. 범위의 단위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면 각 무면허 운전 범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면 됩니다. 범행이 보통은 같은 날 면허 없이 운전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연속범위죠. 범위 단위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어 포괄일죄인데 이거는 범위 단위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이 다르다. 그러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맞습니다. 경합범으로 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오토바이를 이종 소형입니다. 이종 소형 1500cc 정도 되는 오토바이를 몰기 위해서는 이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뭡니다. 오토바이를 오전에 한 2시간 몹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트럭을 면허 없이만 몹니다. 이 두 개가 면허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범위 단위성과 계속성이 뭐 없다라도 보여지고 범행 방법이 오토바이 모는 것하고 큰 트레일러 같은 트럭을 모는 건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예외적으로 실체적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 요게 시험장에서는 뭐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렵 문제 하나로 꼽았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갑니다. 12번입니다. 이건 뭐 보자 어렵지는 않습니다. 계속 그냥 쭉 기출 지문의 반복이네요. 1번은 맨 끝에 필로스 공부 강의는 진짜 포함되잖아요. 요거 은근히 출제가 이렇게 바꿔서 말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2번 지문에서는 그렇죠. 이거 끝에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 행위에 제공하라고 한 물건은 이미 인정돼야 된다. 그렇죠. 이게 맞네요. 그래서 어떤 판례 성납니까? 대표적으로 46회에 걸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46회에 걸친 범행이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됩니다. 수원에. 그리고 경찰이 예를 들어서 뭐 8월 7일 날 용팔이 집에 가서 압수수색합니다. 수표 Y가 딱 발견되네요. Y라는 수표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걸 압수했습니다. 이 Y라는 수표는 8월 15일에 외국으로 밀반출하려는 거였는데 문제는 8월 7일 날 긴급 체포됨으로써 8월 15일에는 뭐 어떠한 범죄 행위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Y라는 수표는 몰수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 행위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46회에 걸친 범죄입니다. 거기 제공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8월 15일 날 보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계획이 무산된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죠. 뭐 워낙 뭐 이거 모르면 그냥 그래서 이거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상처를 주나요 제가? 수험생은 정말로 미친 듯이 공부를 해야 하면 됩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간도 많이 단축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 한 95점 받아야 됩니다. 학위 가려면. 형법은. 그 애매한 게 4개밖에 없는데 한 2개만 틀리도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번 지문. 여러분 요구하겠다. 예, 보겠습니다. 3번 지문. 형법은 벌금의 집, 이것도 옛날부터 나왔던 그랬죠. 벌금의 지분 위에 인정합니다.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벌금형 성후에 인정하잖아요. 벌금형도. 4번 지문. 뇌물죄죠. 뇌물 그 자체를 반환했습니까? 아이고, 예금해버렸네요. 찾아가지고 돌려줬잖아요. 그러면 바로 수상 건품 그 자체를 돌려준 게 아니니까 수뢰자인 공무원으로부터 네, 추징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2번이고 네, 13번. 폭행죄, 예, 이것도, 예, 그냥 점수를 주는 건 아닌가, 이게? 네, 오래된 판례들입니다. 위험한 물건, 1번이죠. 절도하는, 이런 거 세면 실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 그죠? 당구공도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데, 머리로 툭툭이죠. 그냥, 야마, 툭툭. 이거는 위험한 물건 아닙니다. 또 사람을 향해서 던진 건 아니잖아요, 3번에서는. 그리고 4번에서도, 그렇죠. 예, 그 아내가 소형 선호자인 라노스를 가지고 소나타를 막 들이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막 출발하려고 했기 때문에, 소나타에 탔던 남편 일행은 생명 신체에 위험을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예, 볼 수 없었던 것이고, 계속 돌고 도는 기술 지문이고, 그 다음, 14번입니다. 성폭력 범죄. 옳은 것은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지금 별다른 제한 없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뭔가 링크가 딱 뜹니다. 뭐요? 뚝 눌러봅니다. 바로 이 한 그림이 나옵니다. 동영상에. 아무런 제한도 없이 공연이 배포 공연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렇죠. 어떤 제한이 있어야 됩니까? 링크를 클릭하면 뭐 회원 가입 절차라든지 또는 성인 인증 등 절차를 거쳐하면 됩니다. 성인 인증과 같은. 근데 그런 것도 예, 성인 인증 절차 같은 것을 전부 다 안 거쳐도 바로 볼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낸 겁니다. 알겠죠? 공연이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번지 뭐 이거 뭐 저장부터 누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시 저장 매체에 쭉 들어가고 있잖아요. 미수가 아니고 기수고 3번 지문은 네, 매우 중요한 전화합체 판결이고 예, 아마 정리를 다 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예, 폭행 그 자체가 추행이다. 그때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 불문합니다. 근데 이제 폭행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는 것 요게 네, 그전에는 한국혼란 추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공부하면 헷갈리니까 폭행, 협박, 선행령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네, 폭행 협박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바꾸잖아요. 옛날에는 이때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한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이게 틀린 겁니다. 이걸 이제 전압제 판결로 바꿔서는 앞으로 이건 뭐 계속 출제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폭행협박 선행령의 경우 폭행협박은 어느 정도 이해하면 됩니까? 폭행죄, 협박죄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됩니다. 한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임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폭행으로 봅니다. 어떤 사건인지 알겠죠? 아니 사촌 오빠가 가위해주면서 만져도 돼? 하고 끌어안고 막 만지고 그랬잖아요. 만져도 돼? 그런 것은 상대방의 한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냥 만져도 돼? 라고 하고 만져버렸잖아요. 바로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 맞고
강제추행죄 성립하잖아요. 뭐 아실 거다 생각합니다. 4번지 뭐 술약물에 의해서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다면, 즉 패싱 아웃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잖아요.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중간제추행죄에서 이 심신상시 한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어떤 판례인지 알겠죠? 한 19살 정도 되는 여성이 술을 많이 먹고 속이 안 좋습니다. 밖에 나와가지고 막 계단에 상가 계단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30살 정도 되는 남자가 눈이 예쁘시네요 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여성이 쉬고 싶다라고 했고, 그러면 쉬러 가자 모텔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여성은 모텔 들어가서 몸을 만졌죠. 그 여성은 한거불능 요거죠. 완전히 의식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패싱 아웃이 아니잖아요. 걸어갈 수 있잖아요.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죠. 왜? 아니 남자친구하고 같이 술 먹으러 왔잖아요. 남자친구랑 같이 술 먹으러 왔다가 자기보다 10살 정도 더 많은 사람하고 왜 모텔 갑니까? 그거는 그 여성이 당시에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 이런 것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준강제추행죄 성립하죠. 알 거다 생각합니다.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입니다. 그래도 계속 나온 거잖아요. 이거 공공이유로 봤죠. 구속은 해당성 인정되지만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니은지문 악의 축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좀 쉽게 나왔던 겁니다. 보통 어렵게 나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구속요건의 해당성이 배제되는지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악의 축입니다. 바로 모욕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얼마든지 보통 많이 쓰니까 그렇죠.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거. 아이고 이거요. 학교폭력범 저촉권죄 했잖아요. 그놈이 어떤 놈인지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 힘듭니다. 구속의 해당성 묻는 것이고, 아이고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 이거는 모욕적 표현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점수를 주는 거네요. 이거 말고도 요즘에 판례들이 얼마나 새롭게 많이 나오는데. 16번. 스토킹 범죄입니다. 이것도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다행히도 판례입니다. 이것도 최신 판례잖아요. 쿵쿵쿵 소리를 계속 냅니다. 스토킹 행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되잖아요. 적절한 것은 2번이네요. 실제로 전화 통화가 안 이루어져도 스토킹 행위라고 봅니다. 이거 그렇죠. 벨 소리 울리게 한다든지 발신자 번호가 뜹니다. 그것도 불안하잖아요. 스토킹 행위 맞습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아니잖아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이면 됩니다. 그것도 틀렸고. 그래서 조문 자체를 묻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고, 게다가 또 최신 판례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지만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맞출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번입니다. 이제 재산죄입니다. 재산죄마저도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재산죄도 이거 보면 이거는 글쎄요 한 15년 정도 전의 출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재산죄 기초 이런 것 좀 이제 안 물어도 될 것 같은데. 1번. 아니 사기죄는 재물재산상이 다 개설하는데 컴퓨터 사용 사기죄 이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재산상 이익만을 객체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재물하고 재산상 이익 이 둘 다를 객체로 하는 것은 우리가 강사공은 자동차 편입니까? 배편입니까? 당연히 배사공은 배편이죠. 강사공 배편 이렇게 정했고, 강도사기 공갈 요거 배임죄입니까? 배임수재죄입니까? 배임수재죄고 편의시설 부정이용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벌써 답이 났네요. 이거 우리가 쉽게 냈다는 겁니다. 2번 질문.
예, 뭐, 요거네요. 3번째, 뭐, 친족 상대로 이거는, 예,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10억을 편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편취한 가액이 5억 이상이니까 특경법 위반 사기죄로 가중처벌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특경법 위반 사기죄로 가중처벌되더라도 친족 상대로 규정이 적용되니까 아들은 네, 형 면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아유, 4번지 뭐 이거, 그렇죠. 예, 인지가 범행이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바로 민법 860조에서 자의 출생시로 소급하잖아요. 요놈이 태어났을 때로 소급해가지고 그 피해자와 범인하고 사이에서는 법률상의 친자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형 면제 판결 뭐 그렇죠.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예. 매우 예, 무난했고 18번 예, 절도 간호제 가장 적절한 것은 예, 아이고야, 이것도 뭐, 예, 예금 통장이잖아요. 물질은 돌려줬지만 예금 통장이 가진 예금액 증명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절도를 인정하잖아요. 그게 뭐 틀렸고. 이거 강간하다가 강도합니다. 그때부터는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 강도하게 되면 강도가 강간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건 틀린 거잖아요. 3번 질문.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일시사용이 처벌되잖아요. 바로 그 자동차 등 불법 사용자의 객체는 자선항원.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런 건데. 예. 4번 질문. 아이고. 낮에 들어갔잖아요.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성립하진 않습니다. 예, 그게 맞네요. 이거 그렇죠. 네, 19번 배임죄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배임죄도 이거 뭐 채무자하고 담보라는 말 나오면 볼 것도 없습니다. 배임죄 안 되잖아요. 채무자가 담보 제공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담보 제공한 물건을 이후에 임의로 처분해도 배임죄 안 됩니다. 어차피 담보 그 자체가 변제를 위한 거잖아요.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건데 변제 그 자체가 자기 사무입니다. 채무자로서의. 따라서 변제하지 않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바로 담보 이런 게 나오면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은 예, 아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2번 질문. 그러니까 예, 부동산 이중매매, 즉 이중매매, 이중양도의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부동산 이중매매밖에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수분양권을 매도했잖아요. 이거 부동산입니까? 권리입니까? 수분양권 권리입니다. 배임죄 안 됩니다. 3번 질문 이거 대표금 남용이잖아요. 대표금 남용해가지고 회사 명의 약속은 발행 사건 그렇죠. 그래서 그 사정을 모르는 B입니다. B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모르는 B니까 그럼 B로서는 당연히 바로 주식회사가 돈을 줘야 된다라고 믿을 겁니다. 따라서 바로 이를 교부했을 때 주식회사는 바로 예, 엄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 즉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 실제로 이행되기 전의 경우도 기소범 성립합니다. 뭐 이런 것도 기본수 대충 네, 보는 거였고 예, 답은 3번이네요. 이것도 뭐 아니 채무자가 담보로 저주고 1순위 해주겠다 했는데 후순위 건조당권을 설정해 주잖아요. 배임죄 안 됩니다. 그냥 담보 제공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배임죄도 좀 무난했다라고 보여집니다. 20번 회녀죄입니다. 일본님, 이거 요즘에 계속 나오는데 또 내네요. 저는 이번에 만약에 재산세 사설에 나온다면 작물죄에서 뭐 추구건설 그리고 위법 상태 유지설의 차이점을 출제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예, 언젠가는 나오겠죠. 예, 현재 본질에 대해서 영덕 행미설이 있고 월권 행미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불법 영덕 의사가 없다. 그러면 영덕 행미설 말 그대로 회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 영덕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불법 유도 의사가 없잖아요. 현역제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보관자는 업무자가 아닌 갑입니다. 비신문자로도 신문자인 을하고 방조하죠. 을의 본자를. 그러면 33조입니다. 업무상 현역제 방조범의 성립한다. 맞고 3번 질문. 그렇죠. 회사 대표이사 이 사람들이 회사 재산을 개인적으로 씁니다. 현역제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면 현역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도 어떤 행위는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현역제 성립합니다. 왜? 아니 이 이사하고 주주들이 우리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내 이사로 딱 앉혀놓고 우리 사위 감사로 앉혀놓고 감독하라고 우리 며느리 하고 사촌 그리고 동생들 이사회 구성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는 당연히 찬성해 주겠죠. 그러면 이사회 결의가 있었으니까 배임자는 현역제가 안 된다. 그래서 무죄 판결해 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바로 현역제나 배임자는 성립합니다. 성립하게 되고 오히려 이 찬성했던 이사들도 사무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4번 질문 이거 거의 출제가 여러 가지 예상되는 거잖아요. 아니 채권을 양도해 놓고도 양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임대인이 원래 줘야 될 사람한테 돈을 줘버리잖아요. 그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합니다. 옛날에는 채권 양수인에 대한 현역제가 된다라고 받다가 확 바꾸잖아요. 현역제가 안 됩니다. 옳은 질문이고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1번입니다. 신용카드 관련 문제. 이거 나올 때 됐죠, 이제는. 이걸 묻고 싶었던 겁니다. 출제자는 분명히. 이미 과단 부채 누적으로 갚을 수 없잖아요. 사기죄 성립합니다. 사기죄 피해자는 누굽니까? 가맹점주입니까? 카드회사입니까? 카드회사입니다. 카드회사. 2번 질문. 절치냐 강치냐? 강치했잖아요. 점유 배세에서는 카드 사용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간도죄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절도죄 처벌할 수 있죠. 카드 사용 권한이 없으니까 바로 간도죄 피해자는 이 카드 소유자가 피해자고 절도죄 피해자는 ATM기 관리자가 피해자입니다. 3번 질문. 편취했잖아요. 그래서 카드 사용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도죄 해당하지 않는다. 맞고. 4번 질문. 이걸 앞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이 전화합의체 판결이 아니지만 거의 전화합의체 판결급입니다. 급. 그 정도. 바로 기망하거나 취득할 때 이 취득 의미죠. 취득은 이 카드 사용 권한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기망이나 공갈해서 보통 우리가 기망이나 공갈이라면 점유 이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유 이전 받으면 카드 사용 권한 있는 것 아니냐. 왜? 이탈되거나 배제된 게 아닐까.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망이나 공갈로 카드를 받아냈을 때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렇게 살짝 뭔가 입장을 결을 좀 살짝 바꾸네요. 그래서 기망 공갈로 해가지고 점유 이전 받는 겁니다. 속여가지고 카드를 받아내잖아요. 그리고 계속 안 주는 겁니다. 점유 배세를 하고 봐버립니다. 그래서 취득은 점유 배세입니다. 맞습니다. 옳은 질문입니다. 어떤 판례인지 알겠죠? 이게 뭡니까? 이거 알고 있으라 생각합니다. 얘가 지금 구속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좀 곤란해집니다. 마음이 지금 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고인이 내가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 해줄 테니까
미리 성공 보수 주다. 아니, 성공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성공 보수를 미리 줍니까? 성공 보수를 미리 줘야 된다라고 써가지고 카드를 받아낸 다음에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한 3, 4천만 원 끌고 되잖아요. 이거, 예, 바로 기망으로 해가지고, 예, 얻어냈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 걔가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다. 점유가 배제됐다고 보는 겁니다. 즉, 시작은 속에서 받아냈기 때문에 점유 이전이지만,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돌려주지 않고 계속 쓰는 겁니다. 결국은 점유가 이전돼서 결국은 점유가 배제된 겁니다. 요렇게 예, 본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부정사유죄 성립을 인정하잖아요. 이 판례 앞으로 계속 출제될 겁니다. 카드 관련 문제 나오면 워낙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22번. 네. 그래서 아까 고민이 될 수 있다. 그 4개 문제 중에 22번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넣었습니다. 예.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 봅시다. 일단 기억은, 아니, 사기죄 피해자가 대가가 지급됩니다. 그 피해자를 기망해서 그가 보유하고 있던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법의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새로운 사기죄 성립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얘기는 이런 겁니다. 아이고, 사모님, 그, 에쿠스가 뭡니까? 사모님, 남편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칠순의 누님이 타고 다니기는 이 에쿠스 너무 크잖아요. 주차하기도 힘들고, 연비도 안 좋고. 아, 그렇네요. 아, 그러면, 사모님, 제가 타고 다니는 골프, 그죠? 포스바겐, 골프랑 바꿉시다. 이 차가 연비도 좋고 여성분들이 운전하기 좋아요. 아, 그래요. 바꿉니다. 근데 이 골프가 침수 차량이다. 함성입니다. 침수 차량. 그러면 바로 여러분 벌써 사기죄 성립해서 뭘 편취했나요? 에쿠스를 편취했잖아요. 에쿠스를. 너무 옛날 그러니까 뭐 그렇죠. 아무튼 에쿠스를 편취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기죄. 그다음 두 번째 그 사모님한테 나중에 할머니를 또 쏘기가지고 지금 대가를 줬잖아요. 골프를. 그 다음에 할머니 쏘가지고 할머니가 타고 다니는 골프를 다시 받아오는 겁니다. 골프를 다시 받아오는 겁니다. 아이고 할머니 골프가 알고 보니까 이게 좀 문제겠네요. 할머니 한 달 동안 타고 다닐 때 위험하지 않았어요? 글쎄 별로 안 몰랐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요걸 하다가 어떤 부분 수리해서 드릴 테니까 골프를 다시 이렇게 좀 뭐 저희들한테 넘겨주시면 깨끗하게 수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골프를 줍니다. 골프를 해외에 팔아버립니다. 이제는. 그럼 할머니는 처음에는 에쿠스를 편취당했고 두 번째는 뭘 편취당했습니까? 골프를 편취당한 겁니다. 알겠죠? 니은님 아이고 피고도 그 재산 가격 상당에 대해서 사기죄 성립하잖아요. 맞고 제가 이거 좀 고민될 수 있겠다라고 한 게 디귿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귿. 이거 물론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사기죄로 편취한 금액을 계산해야 된다. 편취한 금액. 봅시다. 이것도 아니 그걸 내다니 뭐 저로서는 반갑기도 하지만 다행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을 편취했네요. 근데 그게 시가가 10억입니다. 그러면 10억을 편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이 부동산의 시가는 10억이지만 실제 교환 가치가 얼마인가? 이미 이 부동산에는 담보가 잡혀 있잖아요. 최근 최고액이 3억으로. 그러면 바로 이 부동산의 시가가 10억인데 민법에서는 이런 걸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실제 교환 가치. 실제 교환 가치가 얼마이냐? 10억에서 바로 최근 최고액 3억을 공제한 7억입니다. 3억을 공제를 해줘야만 됩니다. 실제 교환 가치는 7억입니다. 그래서 10억이 된다. 이 말도 안 되게 틀린 겁니다. 다행히도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뭐 이거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바로 겁을 먹는 또 수험생이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건저당은 최근 최고액이 3억인데 피담보채 금액이 4일 수가 없는데 출제 오래 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 왜냐면 건저당권의 최근 최고액은 보통 최근 최고액은 참고로
빌린 돈의 보통은 한 120% 정도입니다. 130 좀 많게는 빌린 돈이 만약에 내가 은행으로부터 1억을 빌립니다. 그러면 은행에 대해서 건저당권을 설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채권 채권액이 120% 1억 2천만 원 정도를 채권 채권을 해줍니다. 왜? 빌린 돈만 나중에 은행이 받는 게 아니고 이자 등을 받아야 되는 이자라든지 건저당권 실행 비용 이런 것도 돈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잖아요. 그걸 다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통 채권 채권액이 120%입니다. 근데 3억인데 그러면 3억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담보로 잡히는 게. 근데 왜 피담보 채권액이 4억일까요? 아, 이거 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 채권 채권액이 3억이고 그러면 3억이 다 잡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를 들어 1억을 빌렸는데 지금 갚아야 될 게 1억 2천이 안 돼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1억 2천이 채권 채권액이면 바로 이 건저당권에서 담보되고 있는 피담보 채권액은 실제로는 1억 한 1,3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채권 채권을 넘어갈 수 없는데 출처자 의도는 보이니까 10억은 안 되는 거 확실하니까 예, 좋게 이해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리얼 이거 사기처럼 해가지고 튀었잖아요. 이거 무슨 사기죄입니까? 절도죄지. 그쵸, 절도죄고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흥성실 원칙상 그 전에 고지했다면 그쵸,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기죄 구성한다. 맞고 23번 넘어갔습니다. 네, 방아죄입니다. 예, 이것도 아이고 쉽게 나왔습니다. 폐가잖아요. 물건 방아죄, 물건은 미수부터 물건이 없다. 기본수 때문에 워낙 그 그림을 통해 가지고 지냈고 이번 지금 엄봉함 사건이잖아요. 엄봉함 사건 현수건조물 방아치사죄가 아니고 방아죄 그리고 살인죄 상경 아니잖아요. 실경 불을 놓는 것하고 이게 불을 놓는 거고 이거는 방문 앞을 막는 것이었다. 혐의 대항이 달랐습니다. 3번에서는 예, 무수물 자기 소유 이게 맞고 답이 됩니다. 4번에서 그냥 일반 건조물 방아죄가 성립하면 일반 물건 방아죄는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특별관계. 예, 24번입니다. 가로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것도 이제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 좀 수험생 입장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안에 내용 자체가 아니 그렇죠. 등기상 정보항에서 하나는 열람일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건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루만 지나도 말소될 수도 있고 새로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없앴으니 바로 공모서 변조죄 성립하잖아요. 새로운 증명력을 예,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현짐은 네, 이런 것이 이제 센스가 필요하죠. 공모했습니다. 공모해놓고 공모자가 다른 공모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행사한 게 아니잖아요. 공모자끼리 주고받은 거니까. 행사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디귿. 이거는 옛날에 출시되고 거의 안 되던 건데 이 기본세도 있긴 있죠. 이런 거 빨간색으로 고치고 이거는 좀 조잡했습니다.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리얼.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지가 종종의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렇죠. 이거죠. 종종 대표자로 등재되도록 합니다. 불실기재라고 봅니다. 미연 지금 이거 재심 판례잖아요. 재수사하세요. 구체적 지수를 천체라. 근데 실제로 천체하지 않고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을 적어놨잖아요. 허위고문자성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개수를 물었지만 또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고 25번 공모방해죄입니다. 이거 점수 주는 거죠. 위계공지방은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실제로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아니잖아요. 이르러야 하면 됩니다. 위계공지방은 또 미수범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2번 질문, 아이고 이건 그렇죠. 허가
위계로서 농수산국장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그러면 위계가 있으니까 위계. 영양공지방 선입하고 부작위 범인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선입하지 않는다. 개수부하고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더 출제되었습니까? 허위 공무서 자성죄 간접정법 성립한다 아니잖아요. 이거는 허위 공무서가 아니었습니다. 허가를 해준 건 맞으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허가한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전제를 좀 바꿔가지고 허위 공무서 자성죄가 성립한다. 허위 공무서 자성죄 간접정법 아닙니다. 요거 그래서 이게 종종 출제되잖아요. 아니 경찰을 막 그도 찾잖아요. 무슨 폭행이 아닙니까? 맞는데. 공무집행 방해죄 방해는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이 되잖아요. 99%. 그래서 위헌범이고 방해되는 아니잖아요. 방해되는 결과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딱 한 개죠. 기억나죠? 뭐란 말이 들었을까? 방해되는 결과를 요한다 했을 때 옳은 지문은 직권남용 관련해서 방해죄입니다. 바로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를 요한다. 옳은 지문은 123조의 직권남용 관련해서 방해죄다. 그거 전혀 있으면 되죠. 26번으로 넘어갑니다. 공무 직무에 관한 제 OX가 발효된 것은 또 우리는 또 OX 자신 있잖아요. OX. 기억지문 국어입니다. 징계하라. 근데 이 소를 제기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의식적인 직무 수행의 포기 내지 방임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징계 요구 조치가 문제가 있다라고 다투는 겁니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 그 징계를 집행하지 않았다. 직무유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국어고 니은지문 이것도 뭐 클래식하게 출제되는 거잖아요. 아니 뇌물은 필요적으로 몰수도로 추정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뇌물과 뇌물 이외의 것이 막 쓰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몰수할 수 없을까요? 정확하게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니까 몰수 추징 불가능한 게 아니고 전부라고 봐버립니다. 전부가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봐버립니다.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 아이고 띠가 그렇죠. 이거 뭐 기본수도 보는 거죠. 사실상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리얼지문 그렇죠. 어단형태로든 직무집행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장이 관할 인사위원회에 불법 파업에 참가한 바로 공무원들을 징계를 요구하진 않았지만 관할에 그러나 자체 인사위원회에다가 뭐 징계를 요구하거나 훈계 조치하도록 지시했잖아요. 어단형태로든 직무집행했다. 직무유기죄 성립 인정할 수 없다. 예. 27번입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좀 무난하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사후적 객관적으로 봐서 그런가? 아니면 사후적 주관적인가요? 27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여기도 뭐 흥부와 놀부가 네가 가라 파출소 했잖아요. 방금 남녀를 볼 수 있습니다. 범인도비 교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잖아요. 2번 지문 이거 지금 권리 사망이제 구제화된 권리 행사를 그렇죠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이 된다. 이거 워낙 중요하잖아요. 보통은 방해 쪽에 결과란 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만 발생해도 충분한데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해도 되는 게 123조의 직권남용 권리에서 방해죄입니다. 그렇죠.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 된다. 맞고 3번 그렇죠. 범인도 비치에서 벌금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수사 대상이 되지 않아도 기본수습 때 그냥 설명하는 거고 기본수습 때 그렇죠. 저기는 증거는 그 점치를 일부러 판단하잖아요. 일단 거짓말 했다가 그 정인신문이 끝나기 전에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했던 말풍선을 다 터뜨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관적 기억에 합치되는 사항을 얘기한 거니까 허위 사실을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없죠. 위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수조건의 달성이 없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네요. 네, 이제 형사소송법. 네, 형사소송법
마저도 무난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형사 우리가 예, 예 보겠습니다. 무난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고소 고발. 뭐 후딱 한번 보겠습니다. 후딱. 그렇죠. 여기 뭐 공범죄 이거 주관적 불가무치 필요적 공범이 포함된다. 맞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헌법 공부할 때 공범, 헌법 공부할 때 공범은 보통은 협의의 공범으로 교사범하고 방조범을 얘기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공부할 때 공범 이런 말을 넣으면 최광의의 공범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넣어버리면 됩니다. 이문서 공범인 공교방, 간접전범 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인 집합범, 대항범 다 포함이 됩니다. 형소법에서의 공범은 최광이다. 니은 아니 한 개의 범죄 사실 한 개잖아요.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 다 효력이 생기죠. 이런 게 객관적 불가항 원칙이고 디귿에서는 233조 증거죄 고소 주관적 불가항 원칙은 반해사 불법죄에 대해서 준용 안 되잖아요. 준용하는 규정도 없고 해서상 준용할 수도 없습니다. 리얼점은 법대로 처벌하라고 했잖아요. 뭐 고소 취소라고 보기 어렵다. 맞고 명 홈페이지에 조사해달라. 홈페이지에 파일을 이렇게 적어두는 것은 서면도 아니고 구술도 아니고 또 조사로 했지 범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 표시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고소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답은 1번이고 29번입니다. 비자신문. 이것도 그렇죠. 출처 요구에 응하지 않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구속영장을 발부받아놨잖아요.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서 끌고 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틀리게 나온다고 했습니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까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 틀린 질문이나 체포영장 발부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번 질문 피의자 진술의 형사노가는 알려주면 되고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반면 참고인 진술의 형사노가는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됩니다. 3번 질문 뒤로 가서 앉아라. 제대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변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따라서 준항고는 인용이 될 겁니다. 4번 질문 필요한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하게 할 수 있다. 30번 실행관계 이런 걸 받고 이거 기본적 보는 거죠. 시간적 절차성, 장소적 접착성 인정됩니다. 현행부 체포가 적법합니다. 3번은 뭐 어이복류에 막 술 냄새 납니다. 준이는 맞고 이거 4번 질문은 아덴만 여명 사건이잖아요. 소말리아 해적 청해부대가 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오는 데까지 9일 정도 지났잖아요. 그리고 경찰에게 인도됩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되잖아요. 인도받은 때이다? 네,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1번. 구소준 비자신문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죠. 구소준 비자신문 조선 315조 3항 워낙 많이 봐왔고 신문은 범청소에서 해야 되지만 적당한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출제가 잘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기출지문의 반복이네. 거의 이번에 형소법은 기출지문입니다. 그냥 그대로 아니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된 경우가 아니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심까지 그 선정은 효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32번 수색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죠. 이것도 영장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집행 차수해서 끝냈잖아요. 영장은 효력은 상실됩니다. 기본수 때 보는 거고 맞고 2번 질문 참여하지 않는다. 왜? 누가? 용팔이가. 근데 변호인에게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왜? 변호인은 얘가 가진 참여권을 대신 행사해 주는 게 아니고 변호인이 참여권은 고유권입니다. 변호인 자기 갖고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에게는 별도로 보상해줘야 된다. 맞고 3번에서는 여러 명입니다. 그러면 여러 명한테 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안 됩니다. 4번 질문. 물론 영장을 교부해 주는 것은 누구한테 해줍니까?
사본 영장을 재신하되 사본 교보면은 모든 여러 명에게 다 하는 게 아니고 사본을 교부해 주는 것은 처분받는 자가 피의자 또는 공소적인 이유라면 피고인입니다. 즉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만 사본 교부고 영장을 제시하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다 제시해 줍니다. 4번 질문. 아니 이것도 그렇죠. 클라우드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공했습니다. 그것도 임의로. 그러면 위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것으로 맞고. 33번. 예, 정보 저장 매체 압수. 그렇죠. 영장 발부 사유로 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출력 보고해야 된다. 저장 매체 자체를 들고 하는 것은 예배죠. 맞고. 그래서 전자정보 자체를 갖고 옵니다. 그럼 아직 선별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아직 선별 행위가 끝나기 전이니까. 3번집은 바로 혐의 사실하고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 압수한 다음에 그러면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무관 정보는 삭제 폐기해야 됩니다. 폐기됩니다. 근데 이걸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걸 좀 다시 증거로 써야 되겠다. 법원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증거 동의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위법합니다. 위법 수집이 됩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답이 됩니다. 네, 이것도 그렇죠. 원경시 섭외에 저장된 것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영장에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영장에. 그래서 4번 네 맞고 영장에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3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의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옮겨가게 해서 적용해야 되죠. 2번 혐의사실 관계없는 걸 압수할 수 없고 별도 영장을 네, 3번 질문. 법원은 구성 요건을 인정한다. 또는 본유상 규정된 가중감형 누범 가중 누범 이런 것들. 그래서 제외하고는 이런 것은 엄격한 증명이고 엄격한 증명. 나머지는 상당한 방법. 이게 자유로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라. 이게 자유로운 증명이잖아요. 양형이 조건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수집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직권으로 양형 조건을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면 되니까 직권으로 양형 조건을 조사할 수 있고. 4번 지문. 그렇죠. 자백 보관 법칙이죠.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될 필요 없습니다. 왜? 재체설이 아니고 진실성 담보설이니까. 또 이것도 워낙 출제 많이 된 질문이죠.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조 공모서 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데 그 행사에 따른 공모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공모서 자체가 간접 증거잖아요. 공모서가 있다. 그 자체가 직접 행사한 것을 직접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간접 증거도 보강 증거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좀 무난하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 35번. 네, 증명. 그렇죠. 증거 위조죄 이건 형법이기도 하죠. 증거는 범죄 선립 요건뿐만 아니라 양형 기소되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나죠? 로비스트가 돈을 받고 이게 문제되니까 그렇죠.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 받으니까 돈을 돌려주는 것처럼 해주기 위해서. 왜? 그게 양형 조건이니까 돈을 돌려줬으니까 형량에 유리하게 참작되겠죠. 그래서 돌려주고 다시 받고 돌려주고 다시 받았잖아요. 그런데 변호사가 법원에 뭐만 제출했습니까? 송금 자료만을 양형 자료 제출했잖아요. 이거 증거 위조죄 안 되었습니다. 증거 위조죄 매우 중요한 판례고 이와 같이 바로 양형에 관한 것도 증거가 됩니다. 예, 은근한 증명 아닙니다. 자유로운 증명이 됩니다. 2번 질문. 이거 워낙 출제 많이 되었죠. 증명력을 다투고도 하는 단의 증거의 경우 증거 어느 부분에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겠다. 사전에 미리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려줘야지만 상대방이 방어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3번지문.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네요. 물론 공판조서에 기재되면 뭐가 됩니까? 형사법 56조죠.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서명합니다. 배타적 증명이잖아요. 그러나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없는 것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자유롭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맞고. 이것도 그렇죠. 아이고 4번 이거 사실관계 보면 환장하죠. 안타깝습니다. 이게 애가 있는데 그렇죠. 내 애가 아니면 사위하고 장모가 애를 가졌다. 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참 재미난 사건입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범행에 관한 간접 증거 많이 존재합니다. 그 간접 증거의 증명에게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줘야 되잖아요. 인두비오 프로 레오입니다. 그런데 범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자에게 범인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얘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니냐? 뭔가 동기가 있는데 숨기고 있다라고 단정할 게 아니잖아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이익입니다. 따라서 간접 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평하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법 이념이죠. 형사법 이념이 뭡니까? 인두비오 프로 레오입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이익입니다. 그 다음 이제 36번. 자폐 배제 부칙입니다.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 사건을 부당하게 해도 안 되고, 그렇죠. 예. 다른 사건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거고 지수를 강요해도 안 됩니다. 이게 뭐 수사 준칙 내용이잖아요. 수사 준칙. 조문이 나왔습니다. 수사 준칙 3조 이게 나왔고, 그렇죠. 이번에서는 자백이 임의성 없다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 해당한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임의성 있는 것으로 맞고. 3번 질문. 그렇죠. 자백이 신빙성유무로 판단할 때도 309조에 정한, 그렇죠. 피고는 뭐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이 부당한 장기화 기망 기타 방법 여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 의심을 가게 할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판단을 해주는 게 맞고, 4번에서는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법원은 공판입니다. 공판. 법원은 증거 체부 결정합니다. 증거로 채택하겠다 또는 증거 배제 결정하겠다. 그러면 증거를 안 서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조사 마쳐가지고 증거 채택하는 결정합니다. 근데 이게 증거 능력이 없던 거 아니냐, 이거 위부 수집 증거다,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는 임의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증거 능력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 신청을 결국은 증거조사까지 마쳤는데 이 신청을 이유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법원은 그 증거의 일부가 아니고 전부를 배제하는 결정해야 된다. 요거 들었습니다. 요거. 그래서 이것도 좀 애매할 수 있겠다. 이게 공판에서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증거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는 취지 결정해야 되나 조문입니다. 형소 규칙입니다. 형사소송 규칙에서 증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맞죠. 왜? 여기 따라서는 요 전체가 안에 있는 내용이 불가분입니다. 증거의 예를 들어 참고인 조서에 있는 거요. 그러면 이 전체를 증거 배제 결정하면 되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내용이 가분적인 게 있습니다. 요거하고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가분. 그러면 증거 능력, 요 부분이 증거 능력 없습니다. 요것만 배제하면 되고, 이거는 증거 능력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 규칙에서도 요런 식으로 일부 또는 전부입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냈으니까 이거 사실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법원이 증거 체부 결정은 법원이 하는 거니까 수사나 증거 파트가 아니고 공판입니다. 공판인데 증거라는 말이 있으니까 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있나요? 출제자가 내고 싶었나 봅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충분히 답은 맞출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워낙 좀 명백하니까 답은 그냥 4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고민스러운 문제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37번입니다. 네, 미부 수집 증거 배제 법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1번 질문. 그렇죠. 피자 신문하기 전에 진술 거부권 등을 고시해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피자 신문할 때. 근데 문제는 얘는 이거죠. 피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입니다. 참고인이잖아요. 참고인. 예, 진술 거부권 고시하지 않을 때 증언은 인정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이게 예, 답이 됩니다. 참고인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 고지 의무 없습니다. 물론 진술 거부권 있긴 있죠. 있긴 있지만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2번 질문. 그렇죠. 영장주의권자가 적법조차 주소하지 않은 채 위법하게 위법 수집 증거입니다. 그럼 위법 수집 증거는 절대적 증거 능력 배제잖아요. 뭐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증언함에 동의해도 위법성이 뭐 치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3번 질문에서는 아니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증거로 설 수는 없습니다. 맞고. 4번 질문에서는 그렇죠. 이게 사소한 절차 위반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그 중요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해버리면 정작 처벌해야 되는 이 빌런, 이 악당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소한 절차 위반만 갖고는 네, 위법 수집 증거라고 안 본다는 거 증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말이 여기 나와 있고 뭐 워낙 많이 보는 질문이니까 예, 옳은 질문입니다. 38번. 전문 증거. 예, 보통 수험생들이 모의고사 풀거나 기출 문제를 보면 이제 전문 부치 들어가면 조금 바싹 긴장하잖아요. 이걸 맞춰야지만. 근데 왜 예, 그렇게 어렵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뭐 워낙 계속 나오는 질문이죠.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그러면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 사실에 대한 그렇죠.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 그림을 그리면 이렇잖아요. 말풍선을 쏘고 별 1하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기재된 서류입니다. 이거. 그러면 이 내용이죠. 별인지 달인지 이게 판사기로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칸 원본이고 두 칸은 전문이고 전문 전문고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 별인지 달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말을 했다 그 자체. 그러면 이 말풍선이 판사 안에 들어가야 되죠. 이런 말을 했다는 그 자체. 그럼 한 칸 경계에서 넘어가면 되니까 뭐 원본입니다. 진술했다는 말풍선으로 쐈다는 그 자체입니다. 예, 그러면 예, 옳은 질문이고 워낙 뭐 많이 돌고 도는 기출 질문이죠. 니은. 예, 피자신문 조서네요. 내용 인정할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얘기한 거 잘 받아 적어놨다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 기재된 내용이 실제 진실하고 일치한다. 맞고 예, 디귿. 용팔이에 대한 피자신문 조서를 나에게 유죄로 하기 위해서는 고놈이 진정선임 인정한 것만 갖고는 안 되고 내가 312조 1항이 적용되죠. 정내. 그렇죠. 내가 내용 인정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안에 나온 겁니다. 피자신문 조서에 대해서는 312조 검사가 자생했으니까 1항이고 사격은 사망이고 1항이 적용되잖아요. 1항이 적용되니까 내가 내용을 인정해줘야지만 나에게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 이것도 문안한 거고 그 다음 리얼 지문. 네. 재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312조 내지 314조 더하기 316조. 이거야, 이거 맞는 거 아니냐? 조심해라 했잖아요. 312조 내지 314조, 316조 이런 말이 나오는 건 뭡니까? 말풍선 두 개의 내만개입니다. 이거죠. 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또 다른 사람이 듣고 얘기합니다. 그게 경찰이 조사받아 줬습니다. 이겁니다. 말풍선이 두 개의 네모 한 개가 이 별이 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칸 원본, 두 칸 전문, 세 칸 재전문입니다. 재전문 맨 마지막이 풍선이 아니고 말풍선이 아니고 네모니까 재전문 그냥 증거라고 했습니다. 재전문 서류인데 또는 이렇게 하면 되죠.
제전문 증거라고 해도 되고 하나, 둘, 세 개니까 말풍선 두 개가 전문 진술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전문 진술 기재된 조서입니다. 서류. 그죠? 요것만 그리면 이제 되잖아요. 요거는 말풍선 두 개에 네모 한 개는 312조 내지 뭐 314조 더하기 316조 1항 2항에서 예배적으로 증거는 이제 인정된다. 이건 매우 중요하죠. 다시 말풍선 두 개에 네모 한 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가 아니잖아요. 제 전문 진술 기재된 조서입니다.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어떻게 그리면 이거는? 그냥 말풍선 빵. 그쵸. 본래 증거 전문 진술. 그럼 제 전문 진술은 땅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얘기합니다. 꼬마 아이가 5살짜리 엄마 학원 승합차 운수가 내 거기 만졌어. 엄마 깜짝 놀라죠. 엄마가 얘기합니다. 이제는 여보 우리 애가 학원 승합차 운수사에게 당했어. 그 말 듣고 이제 아빠가 경찰 만나가지고 아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경찰 아이고 그래요. 실시간으로 바로 조서에 담아버립니다. 이거잖아요. 그럼 제 전문 진술 기재된 조서 그림 그리면 이거잖아요. 이게 전문 진술이고 그럼 이거 원본 전문 제전문 제재전문입니다. 요거는 312조 보통 이런 거 아예 없습니다. 저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311조에서 316조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적으로 버리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바로 310 뭐 전문부치 예배에 해당하지 않지만 증거 동의는 가능합니다. 증거 동의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네 리얼 틀렸습니다. 제 전문 지술이 기재된 조서가 아니고 전문 지술이 기재된 조서가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다음 미용. 그렇죠. 뭐 형사소서 뭐 전문 지술은 말풍선 두 개잖아요. 316조 예외적으로 뭐 제 전문 지술이나 제자 들어가는 거, 제 전문 기재한 조서, 제재 들어가는 거. 달리 증거는 이제 인정하는 규정 없습니다. 여기까지 맞잖아요. 그런데 피고인이 증거를 하면 동의하더라도 증거를 할 수 아니잖아요. 증거 동의 대상은 됩니다. 왜? 어차피 전문 증거니까. 그 다음 38분 끝났죠. 제 39번입니다. 네, 증거 동의 가장 적절하지 하는 것은 1번. 예, 증거 동의. 예. 공판 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동의한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공판 준비기일도 아니고 공판기일입니다. 그러면 56조잖아요. 56조는 외우도하면 됩니다.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 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서 증명합니다. 바로 소송 절차 중에 뭐 변호사가 변호인이 출석했는지 피의원이 출석했는지 증거 동의했는지 그렇죠. 이런 거 절대적 증거 경모인력을 가진다. 맞고 2번 질문. 그렇죠. 증거 동의는 증거 조사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처리 가능합니다. 2심에서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종료된 이후라면 처리할 수도 없다는 것 맞고 3번 질문. 네, 피고는 이것도 뭐 80년대 정도부터 판례가 이렇게 한 3-4번씩 계속 나온 거고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서전 가운데 도리어 유죄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으면 바보 같네요. 피고나 변호인이 저 무죄입니다 안 했는데 오히려 판사가 와서 훔쳐다 보게 좀 유죄인데 제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법원은 그 서류의 진정성의 예우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상대방 원용이 있더라도 네 원용은 그냥 구원해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좀 쓰겠다는 겁니다. 그 서정을 유죄 인정 증거로 쓸 수 없다. 이게 원래 판례가 주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원용이 없는 한 이겁니다. 없는 한. 근데 원용이 있다면 뭐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지금 법관이 있고 변호인이 있고 검사가 있습니다. 얘가 법원에 제출합니다.
무죄 취지를 입증하려고. 그리고 쭉 보니까 우리 안에 유죄가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판사도 당황스럽습니다. 바보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얘한테 유죄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적어도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엄격한 증명이니까 바로 이게 진정 성립 뭐 그런 걸 다 뭐 검토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대방의 원흉이 있더라도 이거잖아요. 상대방이 누굽니까? 검사입니다. 얘가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이 이것 증거로 함에 동의함 이게 원흉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거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사용 가능합니다. 이게 판례입장입니다. 오랫동안의 판례입니다. 왜 그러냐면 얘들이 이렇게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제출했잖아요. 이것 자체가 무죄 취지로 제출합니다. 이것 자체가 증거로 함에 동의하는 겁니다. 증거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가 이걸 증거로 하면 또 동의했잖아요. 그럼 증거 동의가 양쪽에 다 있습니다. 둘 다에게 증거 동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네 바로 뭐 진정선임 인정 절차로 안 나와도 됩니다. 왜? 증거 동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정선임 여부등 이와 같은 구구절절한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소송 경제 때문에. 따라서 얘가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것이고 그런데 상대방인 검사가 증거로 이거 쓰겠다라고 원용해버립니다. 이것도 증거 동의입니다. 그럼 둘 다 증거 동의 있죠. 그러면 예외적으로 진정선임 뭐 인정 절차 예를 들어 이걸 진술한 사람을 법정에 불러가지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진정선임 여부를 조사하지 않아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상대방의 원용이 있더라도 유죄 인정은 증거로 쓸 수 없다 했으니까 4번 질문은 조문입니다. 맞고. (40번) 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가 이래 좀 길어봅니다. 네. 이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시험장에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가 그래서 아까 좀 너무 가혹했나 3-4개 정도가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예. 그래서 행위 당시 기준이 아니고 시험 당시 기준이 아니고 사후적 기준으로 예, 무난하게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보면 뭐 이렇게 막 쭉 나옵니다. 편취했고 그리고 예, 지금 이런 시정해가지고 뭐 확정되어도 선소 확정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인 기판력, 집행력 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송 사기죄가 성립할 수 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 3월 10일 요겁니다. 시간까지 나와 있다는 것을 출처자가 그냥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왜? 시간 괜히 잘못 썼다가 출처 오류 때문에 욕 들으면 안 되니까 자신 있고 시간을 썼다는 자체가 앞으로 이 시간을 쓸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훈련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리고 회사 사무실에서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게 현행범 체포했는지 영장인지 긴급 체포했습니다.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수첩 예,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하죠. 왜? 216조잖아요. 체포,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은 영장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체포할 때 긴급하니까 영장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사후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 영장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됩니다. 이걸 계속 보관하려면. 기억나죠? 사후 영장마저 필요 없는 것은 그 기본수 됐던 거 그림이죠. 216조, 217조. 체포 구속 목적 피의자 수색하고 체포 구속 목적 피의자 수색하고 이미 제출물, 유류물 압수입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물론 뭐 긴급 체포도 마찬가지고 예,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하였다. 그리고 B는 자신 집에 가자. 뭐 이렇게 뭐 있다. 그리고 B는 자로 앞에 의해서 예, 시간입니다. 3월 10일인데 3월 11일 24시간
1시간이 더 추가됐죠. 25시간이 됩니다, 이제는. 집에 가서나, 오히려 통장이 발견되니까 이미 집도 불안해요. 영장 없이 가서 합니다. 위법하잖아요. 바로 긴급 체포했을 때부터는 바로 217조잖아요. 긴급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하나요.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이 있고, 그 다음에 네, 국제부박의 이후에 구속영장만을 청구했다는 것은 아까 요거 있죠. 긴급 체포할 때 이거 수첩 체포한대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청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즉시 수방되었고 요거 했고 불수 기소되었다. 네, 바로 보겠습니다. 이게 네, 1번 질문. 사기 혐의가 인정되고 지금 면역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지금 면역이 그대로 확정되면 바로 성소 판결 받고 확정된 것하고 똑같습니다. 소송 사기 전에 기소 맞고. 2번 질문. 피가 통장을 환부한 다음에 수첩을 계속 보관합니다. 수첩이 아까 긴급 체포할 때 이렇게 뺏은 거잖아요. 근데 24시간 이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관하는 것은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것이므로 체포받아 아닙니다. 압수하는 것 자체는 긴급 체포 시의 영장 없이 가능했습니다. 그건 적법한데 문제는 이겁니다. 계속 보관하기 위해서는 사후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됩니다. 그거 없어서니까 계속 보관하는 것이 위법하고 답은 2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3번 질문. 통장입니다. 217조 이거죠. 숫자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217조는 긴급 체포한 다음부터 24시간 이내에 수원에 있는 거주지 가거나 용팔이 집에 가서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미 25시간째였습니다. 유황 맞고. 4번. 사기 혐의에 대한 지금 그러니까 긴급 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해가지고 석방되었잖아요. 근데 기간적 증거를 확보합니다. 외국으로 출국하려 하는 등 긴급 사정이 있더라도 P는 갑을 재차 긴급 체포할 수 없다. 맞죠? 그렇죠. 이거 200조의 4 제3항 외우 들어있습니다. 긴급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재차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재차 긴급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영장을 발부받으면 체포할 수 있으니까 200조의 4 사망이 매우 중요하죠. 다시 긴급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재차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장에서의 난이도는 좀 더 어렵게 분명히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예, 사후적 기준으로 쭉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 이 차는 40문제 중에 17문제가 고민되었으면 아마 시간 내에 못 푸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은 예, 앞에 헌법을 망치지 않았다. 그럼 기분 좋게 형사법을 좀 제대로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예, 잘 풀었을 것이고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예, 어느 정도 합격권에 계신 분들은 90점 정도를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예, 좀 듭니다. 네, 그래서 24년도 1차 형사법 해설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나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